습관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지속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업무 스타일과 성향을 생각해 봐야 한다. 조언을 들었다고 해서 그 조언이 내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랜 시간 갖고 있던 편협한 생각을 벗어던지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습관을 버리기 어렵고 길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습관을 바꾸면 인생은 확실히 달라진다. 기억과 망각. 피트 닥터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아들, 딸과 함께 봤다. 이 영화는 11살 라일리라는 소녀의 머릿속에 5가지 감정, 즉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이 작용해 행동으로 표출되는지와 부모가 아이들에게 대하는 모습도 내면에서 어느 감정이 우위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재미있게 그렸다. 감정과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심리학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특히 우리가 평소 느끼는 감정은 감정 본부의 구슬로 저장되고 필요없는 기억들은 쓰레기 더미 속으로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망각이 이렇게 뇌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옆에 있던 딸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온몸을 적시며 사춘기의 반항이 시작될 때 그 분노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조절하는 싸움이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일상적인 분노나 까칠함도 내면의 감정의 싸움이니 좋은 감정이 우위를 점하도록 자기 절제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영화는 기억과 망각에 대한 메커니즘을 재미있게 그렸지만 우리의 뇌는 영화처럼 단순하지 않다. 기억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기억되는 감각 기억과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동안 유입된 정보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단기 기억, 그리고 단기 기억에서 영구히 저장되는 장기 기억으로 구성된다. 단기 기억에 저장되고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보존되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리허설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머릿속에 정보를 계속 떠올리거나 유입된 정보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장기 기억으로 보관된다. 이렇게 저장된 기억도 자극과 반응의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면 기억이 인출되지 않는다. 즉, 망각이 시작된다. 이런 망각은 기억이 쇠퇴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는 쇠퇴 이론과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기억을 방해한다는 방해 이론으로 나뉜다. 과거 정보가 최근의 정보에 대한 기억을 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과거의 정보가 최근 정보의 인출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억과 망각은 영화처럼 단순하지 않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인간의 기억에 대한 실험을 통해 학습 후 10분부터 망각이 시작되고 하루만 지나도 70% 정도만 망각한다고 했다. 영화에서처럼 많은 기억이 쓰레기 더미로 버려지지 않는 방법은 머릿속의 기억을 자주 꺼내서야 기억 간 연결고리가 강화되고 단어보다는 그림으로 많이 뇌에 저장하려 노력하여야 한다. 인지 심리학자인 로저 생크가 이야기는 지식의 축적의 핵심이며 중요한 정보는 이야기 형태로 저장된다고 하였듯이 이야기나 사건으로 저장해두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노력도 습관이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주인, 그리고 처음에는 거미줄 같다가 나중에는 쇠줄처럼 된다는 스페인 속담은 습관에 관한 것이다. 습관을 만드는 데에는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극한 상황이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구를 찾는 과정이 습관으로도 유도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하다 보니 부지런함이 습관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형제나 자매 중 성공 비율을 보면 먹을 기회가 많고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첫째보다는 둘째 이하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동기와 의식이 노력으로 이어지면서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미국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르비츠는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자신을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아내가 알고, 사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안다고 했다. 노력도 습관인 셈이다. 습관이 되지 않는 것은 불능의 문제가 아니라 불위의 문제인 것이다. 최근 들어서 두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뇌에 관한 메커니즘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 뇌와 관련하여 신경가소성이라는 용어가 있다. 뇌의 신경회로가 자극, 경험, 학습에 의해 기능적으로 변화하고 재조직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노력을 습관화하고 노력을 습관화하고 의식화하면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뇌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작심삼일도 21일간 계속하면 뇌가 저항감을 느끼지 못하고 습관이 된 것처럼 받아들인다고 한다. 일명 21일의 법칙이다. 제인 워들 영국 런던 대학교 교수팀은 연구에 따르면 완전한 습관 형성에는 66일이 소요된다고 했다. 같은 행동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습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이처럼 습관은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할 수 없음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패배 근성이 몸에 밴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습관이 몸에 뵐 때까지 노력해보자. 오래된 귀차니즘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장애물로 작용하는지도 성찰해 봐야 한다. 자기 통제력이 필요한 이유. 사회적 행동과 문화적 행동의 관계에서 그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심리 이론이 계획된 행동 이론이다. 행동은 옳고 그름 등에 대한 개인적 신념, 주변 사람들이 그 행동을 용인할 만한지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 규범 지각하기에 통제 가능하다고 인지하는 지각된 행동 통제감에 따라 유발된다고 보고 있다. 심리학 교수 이안 로버트슨이 쓴 승자의 뇌를 보면 통제력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온다. 아카데미상 후보에만 오른 사람보다 그 상을 수상한 사람이 왜 더 장수하는지, 같은 일을 하는 비서의 스트레스 정도는 왜 다른지에 관해서다. 전자는 수상 경험이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믿음을 높여주고 자신감과 효능감을 고양시켜 주기 때문이고, 후자는 같은 비서라도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느냐 아니냐, 즉 통제 가능한 위치냐 아니냐의 차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통제감은 스트레스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효과를 발휘했다. 통제력에 대한 느낌, 즉 통제감이 낮을 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통제감은 효능감과 관련돼 있으며 긍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통제감이 높을 때는 낙관성, 낮을 경우 무기력과 연관이 있다고 봤다. 이런 통제감은 건강과도 관련 있다.
1976년 미국 심리학자인 앨런 랭어와 주디스 로디는 요양원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기 통제력에 관한 실험을 했다. 한 그룹에는 화초를 스스로 가꾸게 했고 다른 그룹에서는 요양원 직원들이 가꾸도록 했다. 화초를 직접 기른 노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행복감은 물론 건강도 좋아졌다. 결정권 부여가 결정적인 것이었다. 1999년 심리학자인 헤이트와 로딘의 연구에서 자기 통제권이 부여된 조직은 구성원들의 조직, 참여가 적극적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러한 통제력은 생각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한다. 통제감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높아지는데 교육이 통제감을 더 느끼게 하고 정신적인 지평을 확장해줘서 보다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느끼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통제력은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힘이며 원하는 미래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행동하게 하고 인내하는 능력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재능과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에 필요한 성격적 특성으로 끝까지 완수하려는 끈기와 함께 행동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행동을 변화시키는 내적 동기. 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재능과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에 필요한 성격적 특성으로 끝까지 완수하려는 끈기와 함께 행동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행동을 변화시키는 내적 동기, 즉 자기 통제력을 필요로 한다.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어떤 일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와도 같다. 통제력은 원하는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현실의 즐거움은 잠시 유보해서라도 인내할 수 있다. 자기를 통제한다는 건 상당하게 치열한 결심과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긍정정서와 행복. 최근 후원하는 단체로부터 받은 우편물에는 중학교 2학년 한별이 학생의 불행복이란 시가 들어 있었다. 내용은 이렇다. 수업 끝나고 아이들과 PC방 가는 길에 시든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를 보게 된다. 그 순간 PC방 가면 본인은 행복하겠지만 그 채소를 사면 할머니가 더 행복하리란 생각한다. 그 돈으로 채소를 사고 행복을 포기하게 된다. 즉 본인의 불행복이 할머니한테는 행복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긍정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버러 데너는 노트르담 교육 수도회에 소속된 수녀 180명을 대상을 어린 시절과 종교적 경험 등에 대한 짧은 글을 부탁했다. 70년이 지나서 그 글을 분석한 결과 행복, 기쁨 등의 긍정적인 표현을 한 수녀들이 다른 수녀들보다 더 장수한 사실을 발견했다.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 90%가 85세까지 산 반면 긍정적인 단어를 적게 쓴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생존해 있었다. 긍정적인 단어 사용은 장수와도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하는 태도가 즐거움과 관련된 도파민, 세로토닌 등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러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말해요. 심장 박동과 혈압 사진 찍고 그냥 갈게요. 그래. 안 하셔도 돼요. 계세요. 예,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면서 장수하는 삶을 가능케 한 것이다. 긍정하면 행복해진다. 긍정 정서는 행복감을 높인다. 그 형태로는 기쁨, 감사, 희망, 자부심, 낙관성 등이 있다. 이러한 정서는 지능과 달라서 후천적 학습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정서란 사건에 대한 생각과 해석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부정정서를 줄인다고 긍정정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행복을 증진시키려면 비관성을 약화시키고 낙관성을 강화해 긍정정서를 배양시켜야 한다.
긍정정서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 목록을 확장시켜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주고 지속적으로 개인적 자원을 구축해 우리를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킨다. 행복의 50%는 유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90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 정도는 유전자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40%는 노력, 10%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데 긍정적인 마인드, 정서적인 기쁨과 인지적 만족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그게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셰드 햄스테더의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 많은 생각 중에서 75%는 부정적인 것이고 25% 정도만이 긍정적이라 한다. 긍정의 발견자자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최소 3대 1 이상은 돼야 한다고 했다. 그가 미국 기업 60개의 회의록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의 비율이 2.9대 1 이상인 기업은 성장했고 그 이하는 쇠퇴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한다. 행복은 긍정적인 정서를 키움으로써 가능하다. 마틴 셀리그먼은 여러 실험을 통해 무기력도 학습되고 낙관성도 학습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행복해지려면 긍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사고 습관을 바꿔야 한다. 빈 가슴으로 간다. 누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던가. 5월은 유난히 기념해야 할 날이 많다.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어린이날 등 좋은 계절이라 기념할 날이 많나 보다. 그러나 어버이날만큼 의미 있는 날은 없을 것 같다.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고 1974년부터는 어버이날로 개칭하여 기리고 있다. 자신의 태어난 나라를 어머니의 나라, 즉 모국이라고 하고 자연을 만물의 어머니 같다고 하여 대자연을 마더 네이처라 부른다. 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정서는 동양과 서양이 다르지 않다고 황수관 박사는 모 방송국 강의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울게 만들었다.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였다는 내용이다. 5월이 되면 아버지의 가치와 어머니라는 시를 자주 찾아 읽는다. 먼저 전자를 보면 4세 때는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12세가 되면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고 느끼며 14세에는 세대 차이가 난다고 느낀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50세에는 훌륭한 분이었다고 회상하고 60세에는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라며 후회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후자를 보면 쓴 것만 알아 쓸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서로 바꾸어 태어나면 어떠하리라고 되어 있다. 다음 세상에 서로 바꾸어 태어나도 오늘날의 어머니들처럼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의 어머니는 7순이 넘으셨고 무릎 관절이 닳아 아픈 가운데서도 일을 하신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해 지금은 흔한 초등학교 동창회 하나 없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솔직한 심정은 명예졸업장이라도 만들어 드리고 싶을 정도다. 지천명을 넘어서다 보니 부모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헤아려진다. 부모님과 전화 통화할 때면 녹음을 해두는 습관이 생겼다.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밥 챙겨 먹어라. 차 조심해라는 말이 사랑한다의 다른 표현이었음을 알게 된다. 더 늦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듣고
어머니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야겠다. 매년 어버이날은 돌아온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달아드려야 한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식이 효도를 다하려고 하나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다. 손남태 시인의 나 빈가슴으로 간다는 시 구절처럼 헤어짐과 만남이 잦은 오늘날 쉬이 덧나기 쉬운 가슴의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빈 가슴으로 살아야 한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이 세상에서 인연을 다하고 다음 생에 상처 없이 다시 만나기 위해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야 한다. 눈물을 잃어버린 요즘과 같은 세대들에게는 냉정한 이성보다는 뜨거운 감성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하루의 소중함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뜻한 가슴을 위해 마음을 비우고 옆자리를 비워둘 마음의 여백을 가지는 것이 삶을 유연하게 살아내는 태도가 아닐까 한다.